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텍스트 마이닝의 기초, 즉 텍스트 마이닝이 뭐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 마이닝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텍스트에서 고품질의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The process of deriving high quality information from text. 자, 여기 지금 하이 퀄리티 인포메이션이 정의가 애매해서 이 하이 퀄리티 인포메이션이 뭐냐? 정의는 되어 있지 않지만 자, 우리가 이 텍스트 마이닝에서 하는 것은 대충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신문 기사를 읽고서 이 기사가 정치 기사인지 경제 기사인지 그것을 알아내겠다. 혹은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불만사항 관련 이메일이 이게 어떤 제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판별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실은 사람이 읽으면 이게 뭐 제품의 디자인에 대한 불평 불만인지 뭐 어떤 속도에 대한 불평 불만인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기계가 읽고 그것을 알아차리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문서가 너무 많을 때 사람이 직접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뭐 high quality information is typically obtained by devising pattern and trends.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이 하이 퀄리티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어떤 데이터에 들어있는 패턴이나 트렌드를 보고 이런 걸 알아차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패턴이나 트렌드란 이런 개념은 사실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 혹은 뭐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런 혹은 데이터 마이닝이라 불리는 자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 뭔가 데이터 안에, 즉 우리는 지금 텍스트 마이닝이니까 텍스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패턴이나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을 좀 찾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패턴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자, 답은 통계적인 패턴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tatistics가 필요한 거죠. 통계학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것을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분야에서도 통계학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머신러닝을 이제 사용할 겁니다. 머신러닝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공부한 학생들도 있고 안 그런 학생들도 있을 텐데 머신러닝을 이제 우리가 공부해서 그 기법들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학기는 머신러닝 자체에 대한 아주 깊은 공부라기보다 나중에 혹은 이미 공부했던 머신러닝의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 텍스트에 적용하는 그런 공부를 할 겁니다. 먼저 이 머신러닝은요, 기본적으로 정형적인 데이터, 즉 structured 데이터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structured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 컴퓨터에 보면 어떤 관측지가 1번, 2번, 뭐 300번까지 있는데 거기에 x1, x2, 뭐 x10까지가 있다. 그때 뭐 y 값을 알아맞히겠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observation은 이게 3이고 2고 뭐 0.5더라. 그때 얘가 a더라. 뭐 1.6, 3.1, 뭐 2.5가 되면 얘는 C더라. 뭐 이런 정보가 있는 거죠, 지금. 즉 아주 구조화된 데이터셋이 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면 300 한 번째가 들어왔는데 이게 5고 2.7이고 여기 뭐 1.9일 때 이게 뭐겠느냐 y를 알아맞히는 작업 뭐 이런 걸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가 일정한 길이의 벡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bservation 1번은 뭐 벡터로 표현되는 거죠. 3, 2, 지금 0.5라고 되어 있는 자 이런 식의 딱 10개의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10개의 숫자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x1에서부터 x10까지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일정한 길이의 벡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서라는 것, 즉 텍스트라는 것은 비정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비정형적인 특징. 즉 하나의 관측지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이메일인데 그 이메일에 적힌 글이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으니까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에서 뭔가 정보를 마이닝, 추출해내는, 뽑아내는 작업을 할 건데요.
자, 텍스트 마이닝이란 자연어 처리 기법을 이용해, 자, 자연어 처리 기법. 자,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이게 뭔지 볼 거예요.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는 건데, 자연어 처리 기법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일단 정형화된 데이터로 변환을 시켜야 되네요. 왜냐하면 기계 학습이라는 것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정형화된 데이터, 스트럭처드 데이터에 적용되는 거니까 일단 텍스트를 그렇게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사건을 예측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때 우리가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로 변환하는 먼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embedding. 우리나라 말로도 그냥 embedding이라고 읽습니다. embeddin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문서를 어떤 일정한 크기의, 일정한 길이의 벡터가 되도록 그 안에 숫자를 인베드하는 거죠. 인베드라는 얘기는 뭔가 이제 집어넣는다는 얘기인데, 숫자를 우리가 집어넣어서 텍스트를 벡터로 표현하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인베딩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텍스트를 일정한 길이의 텍스트를 벡터로, 일정한 길이의 벡터네요,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인베딩이라고 한다. 자, 자주 사용하게 될 용어니까 일단 알아놓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하는데, 이 텍스트 마이닝이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이제 고민했던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럴 때 뭐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 이 텍스트 마이닝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의 틀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생각했던 것은, 자, 첫 번째 카운트 기반의 문서 표현. 여기서 이제 카운트는 영어 단어로 이거 말하는 거죠. 카운트, 즉 개수를 세알리는 겁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back of word 방식이라 그래요. 줄여서는 BOW, back of word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디어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문장에 들어있는 단어들의 개수를 세고 주로 사용된 단어들을 이용한다. 즉 어떤 문서가 있으면 문서를 이런 백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단어들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뭐 I, 뭐 go, to, 뭐 the, 뭐 school, 뭐 이런 단어들이 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보고 어떤 문서가 뭐 어떤 뜻일 것 같다, 뭐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각 단어별로 개수를 세서 이를 벡터로 만듭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I go to the school 이라는 이 문서가 하나 있고요. 자, 이게 이제 A번 문서라고 하죠. 자, B번 문서는 he loves to study at school. 자, 이게 만약에 B라는 문서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카운트 기반의 문서 표현 방식은 어떤 거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기 observation이 A란 문서가 있고 B란 문서가 있는데, 자, 제가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일단은 제가 여기 있는 단어들을 한번, 자, 이 A, B라는 문서를 저 백 안에 다 집어넣었다. 그럼 단어들이 막 섞여 있겠지. 그럼 단어들을 한번 열거 해보면 I, go, to, 자,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는 거죠. The school, 그 다음에 he loves to study,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단어들이 한 방에 다 모여 있으니까 두 번 study, 뭐 school이라는 단어가 지금 두 번 들어 있는데 이걸 두 번씩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어들을 여기다가 단어를 몇 개를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특히나 뭐 좀 이렇게 어떤 문서의 특징을 나타낼 만한 단어를 고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다 go라는 단어, school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love라고 하는 단어, study라고 하는 단어. 자, 지금 4개를 제가 단어를 적었어요. 그럼 A번 문서는 go가 한 번 나타났고, school이 한 번 나타났고, love는 없고요. 뭐 그다음에 study는 없네요.
그 다음에 B라는 문서는 go가 없고요. school이 한 번 있고요. start도 있고 love가 있네요. 뭐 이런 식의, 즉 A는 1100이라는 벡터고요. B는 011이라는 벡터죠. 물론 뭐 나중에 이제 무슨 문서가 있고 C라는 단어가 있으면, C라는 문서가 있으면 얘가 뭐 3번 나타나고 한 번 나타나고 2번 나타나고 한 번 나타난다, 이런 문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벡터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라는 기법도 한번 해볼 텐데, 자,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이제 아주 긴 한글인데요. 자, 그것을 보니까 제일 빈도가 많이 쓰인 게 뭐 법률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더라. 그다음 대통령, 국가. 즉 어떤 문서에 어떤 특징적인 단어들을 좀 보면서, 자주 쓰인 단어를 보면서 대충 이 문서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겠구나 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런 카운트 기반의 문서 표현법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계학습의 어떤 테크닉이 발전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시퀀스 기반의 문서 표현을 많이 써요. 자, 여기서 말한 시퀀스는 영어로 이 시퀀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속적인 값들로 이루어졌다, 뭐 이런 뜻인데요. 즉 어떤 문장을 나타낼 때, 어떤 텍스트를 나타낼 때 단어들이 어떤 순서로 적혀 있는지도 같이 고민하게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텍스트의 문맥을 이해하는 데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순서에 따라서 이 어떤 문장의 뜻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자. 그래서 이런 고민을 사람이 많이 했고 요즘 많은 기법들이 발견됐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각 단어를 먼저 벡터로 변환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단어를 지금 벡터로 변환하는 아이디어를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어떤 문서를 벡터로 표현했는데, 위에 있는 카운트 기반의 문서 표현은, 자, 이제는 나중에 시퀀스 기반의 문서 표현을 할 때는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고 이 단어로 표현된 벡터의 나열이 하나의 문서를 이제 다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예. 벡터의 연속된 나열이 문서를 표현하도록 해서 나중에 문서를 어떤 숫자로 다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요. 나중에 보면 되는데, 그래서 딥러닝에 지금 여러분은 이게 RNN이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딥러닝을 공부했다면 Recurrent Neural Network이라는 것을 알 거고, 만약에 딥러닝을 아직 공부하지 않아서 Recurrent Neural Network이 뭔지 모르면 지금은 몰라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RNN 같은 이런 딥러닝 기법을 이용하면 단어가 나타난 순서를 파악할 수 있구나. 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딥러닝 기법이 눈부시게 발전해가지고요, 이 시퀀스 기반의 문서 표현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어떤 또 이 시퀀스, 딥러닝을 이용한 시퀀스로 표현된 어떤 문서의 문서를 읽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이 많이 최근에 어떤 트렌드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카운트 기반의 문서 표현, 즉 BOW 방식, 백 오브 워드 방식이 쓸모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좀 있어요. 카운트 기반의 문서 표현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의 양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문서의 양이 아주 많으면 이제 또 추가적인 어떤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되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제 시퀀스 기반의 문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데이터 사이즈가 많고 그러면은 딥러닝을 이용한 기법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좋은 성능을 내고 있지만, 데이터 사이즈가 작을 때는 오히려 더 나빠져요. 딥러닝을 이용하면. 자, 그래서 카운트 기반의 문서 표현을 오히려 아주 중요하게 잘 사용하고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카운트 기반의 문서 표현법을 먼저 좀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딥러닝을 이용한 시퀀스 기반의 문서 표현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용어 정리를 좀 해보죠. 지금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을 공부하면서 일단 텍스트란 말을 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 자, 문서란 말은 영어로는 이제 다큐먼트를 말하는 거죠. 문장이란 얘기는 sentence입니다. 텍스트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텍스트라는 것이고요. 자, 그게 좀 차이가 좀 정확하게 나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문서, 다큐먼트는요. 하나의 일관된 목적 또는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글. 예를 들면 논문 한 편, 기사 한 편, 메일 하나, 혹은 트윗, 혹은 뭐 웹사이트에 고객이 남긴 카스터머 리뷰, 고객의 어떤 평가 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서입니다. 반면에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센텐스, 하나의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여러 개 모이면 이제 문서가 되는 거죠. 예. 반면에 이제 텍스트란 말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문자열, 그러니까 문자들로 표현된 어떤 문자의 시리즈가 텍스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 하면 우리가 문장을 그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문장이 모여 있는 문서를 그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일단 요 정도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하는지는 좀 이따가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일단 문장, 문서 이런 용어의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용어는 말뭉치. 자, 영어로는 코퍼스라고 불러요. 자, 각자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코퍼스. 자, 코퍼스라는 것은 자연어 처리나 텍스트 마이닝을 위해 유사한 문서들을 모아놓은 집합, 즉 문서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느 문서가 이렇게 있다, 막 글이 적혀 있는데 이 문서가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제가 좀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코퍼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야지 뭔가 이 전체 이 코퍼스를 보고, 즉 문서들의 집합을 보고 각각의 뭐 문서가 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지식이 필요하느냐. 자,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연어 처리 어떤 기법, 그거는 학문이 있어요.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학문.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통계학, 머신러닝, 딥러닝. 머신러닝은 요 딥러닝 안에 이제 딥러닝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즉 이렇게 다양한 학문이 결합해서 지금 텍스트 마이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연어 처리 기법 한번 보죠. 자,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자연어를 영어로 말하면 natural language 라는 것이 자연어죠. 그래서 그 처리라는 것은 이제 processing 이란 말이 붙어서 짧게 얘기하면 우리가 NLP라고 부릅니다. NLP,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 분야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람의 자연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단어가 있다, 혹은 뭐 낱말이 있다. 근데 그 안에 뭐 어형이 변화한다. 어형이란 말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텐데, 어형이 변화한다는 얘기는 어간과 어미 같은 것들이 자꾸 변화해서 단어가 도대체 어떻게 모양을 달리 자꾸 변해가느냐. 자,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 각각의 어떤 단어가 이게 뭐 명사냐, 형용사냐, 뭐 동사냐, 부사냐, 이런 걸 막 가려내고, 자, 이런 공부에, 1년에 이런 공부를 우리가 자연어 처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을 위해서 이거를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 이것을 주로 텍스트 마이닝을 하기 위한 전처리를 할 때 이런 아이디어를 좀 쓰는 거예요. 전처리라고 하는 것은 프리 프로세싱이죠. 그러니까 미리 뭔가 기초적인 작업을 좀 하는 데 있어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단어를, 그러니까 문장을 혹은 문서를 벡터화 시키고 할 때 이런 걸 쓴다는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개념이 정규화, 즉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뭔가 좀 이렇게 틀을 갖추는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먼저 토큰화, 영어로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토큰이란 말이 영어로 이제 토큰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즈란 얘기는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센텐스, 문장을 토큰, 즉 자그마한 단위로 쪼개는 작업을 말해요. 자세한 것은 이제 뒤에 배우니까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만 알고 넘어갑시다. 토큰화, 즉 문장을 잘게 쪼개는 작업. 작은 단어들의 단위로 쪼개든지 뭐 어떤 기준이 있겠죠. 커다란 문서를 문장 단위로 쪼개든지 하여튼 쪼개는 것이 토큰화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어간 추출, 즉 스태밍이라는 것과 표제어 추출, 렘마타이즈라는 것이 있는데 그 토큰의 모양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배우니까 어간 추출을 스태밍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표제어 추출을 렘마타이즈라고 하자. 표제어가 지금 뭔지를 우리 한국 학생들도 지금 잘 모를 텐데 자 이게 뭔지 뒤에 나오니까 한번 이 두 가지 방법을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우리가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단어들이 품사가 뭐냐? 자, 품사 태깅이라는 말을 쓰는데 짧게는 포스 태깅이라고 하고요. 이 포스란 말은 풀네임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런 게 지금 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 나오는 다 용어예요. Part of speech. 지금 하이픈을 넣어서 이렇게 연결하고 있죠. Part of speech. 라는 이 말의 약자가 POS, POS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말로 품사입니다. 품사. 즉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뭐 동사냐 이런 것들을 part of speech, POS라고 한다. 태깅이란 말은 그 단어에다가 예를 들어서 학교라는 단어가 있으면 학교는 명사다. 그래서 학교라는 단어가 명사라고 알려주는 것. 자, 이것이 바로 포스 태깅이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파이썬에 Natural Language Toolkit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NLTK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패키지를 사용할 거고, 근데 NLTK는 이제 기본이 영어를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어를 할 때는 좀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CoNLPy라고 하는 패키지, 한국어를 대상으로 이 NLTK가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패키지가 한국 연구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사용할 거예요. 자, 자연어 처리를 이제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통계학과 선형대수학 같은 걸 사용한다. 아까 우리가 패턴을 찾을 때 통계학 사용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어떤 숫자들의 문자를 숫자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행렬, 즉 영어로 이제 매트릭스죠. 행렬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행렬을 다루는 수학의 학문 분야가 선형대수학이죠. 선형, 리니어 대수학, 알지브라 라고 하는 리니어 알지브라라고 하는 선형대수라고 하는 학문을 이용할 겁니다. 주로 이 선형대수학이 다루는 것은 행렬의 성질이 뭐냐, 행렬의 곱은 어떻게 계산되고, 뭐 행렬의 역행렬이란 건 뭐냐, 뭐 행렬이 뭐 랭크가 얼마냐. 지금 벌써 랭크란 말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행렬의 여러 가지 성질을 공부하게, 우리가 모든 걸 다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걸 좀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주로 행렬을 연산하기 위해서 numpy라고 하는 패키지를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또 다루기 위해서 판다스라고 하는 꼭 문자를 위한 건 아니지만 판다스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이 아주 중요한 패키지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텍스트를 분석하고 막 이렇게 숫자로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편하겠죠. 자,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Maplat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패키지, 그 다음에 Seaborn이라고 하는 패키지, 막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하게 된다. 자, 그다음 머신러닝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라 그랬죠. 이용할 거라 그랬죠. 우리가 머신러닝을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수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머신러닝의 그 테크닉들을 좀 사용할 거예요. 자, 이 머신러닝은 예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종의 인공지능의 한 분야고요. 사람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 컴퓨터가 학습을 통해서, 학습이란 말이 지금 이 러닝이죠. 예.
그래서 컴퓨터가 지금 이게 기계예요. 머신이에요. 컴퓨터가 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뭐 무슨 문제인지는 나중에 공부를 좀 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알고리즘이나 통계적인 모형에 관한 연구가 이 머신러닝이라는 분야인데, 크게 보면 이 머신러닝은 세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 supervised learning, 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학습. 그 다음에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지도학습이 뭐냐 이거 물어보면 여러분 뭐 이미 많이 알고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형화된 데이터가 1번, 2번 해가지고 뭐 100번까지 있는데 x1, x2, x3가 있을 때 뭐 y가 2하고 5고 10일 때 얘가 a더라 해서 뭐 이렇게 종류가 나와 있다 치자.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101번째가 뭐 1.5에 6에 9가 왔을 때 이게 뭐냐 알아맞히는 뭐 이런 문제.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분류 문제라고 하는데, 자, 결론은 y가 있다는 거야. y가 있을 때 이걸 알아맞히는 것이 supervised learning, 즉 지도학습입니다. 이때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은 여기 뭐 C도 있고 이러면 A가 어떤 카테고리로 나누어졌죠. 자, 카테고리로 나누어진 것을 우리가 분류라고 합니다. classification. 반면에 y가 숫자다, continuous한 숫자다. 자, 그러면 이제 회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텍스트 마이닝에서의 대부분은 이 분류 문제를 다룹니다. 대부분이.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은 unsupervised learning은 이 y가 없는 거예요. 이 y가 없어. 그냥 이것만 x만 가지고 뭔가를 어떤 귀중한 정보를 찾아낼 때 쓰는 것이 비지도 학습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보면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공부를 나중에 하게 될 거고, 이번 학기에 공부할 건 아닌데요. 우리는 그 결과만 사용할 텐데, 차원 축소, dimension reduction, 차원을 축소하는 reduction 제대로 적어야겠네요. dimension. 자, 이걸 좀 지우면 dimension reduction이라는 기법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결과, 머신러닝 결과를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에 사용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텍스트 마이닝 할 때 사용하진 않을 건데, 이 강화학습을 사용하진 않을 건데, 그냥 머신러닝에서의 한 분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아까 봤던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는 건데, 이 강화학습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없이 뭘 도대체 학습하나 싶을 텐데, 어떤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강화학습을 설명하는데 아주 자주 사용되는 한 예가,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바닥을 기어 다니다가 이 아이가 언젠가는 두 발로 걸어 다니죠. 그러면 두 발로 걷지 못하는 아이를 두 발로 걸어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일어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이런 시행착오를 자꾸 하면서 스스로 내가 이렇게 무게중심 이동했을 때는 이쪽에 힘을 줘야 되는구나. 이것을 배웠다. 자, 한번 쓰러지고 다시 시도해보고 또 넘어지면 또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학습의 과정이죠. 자, 그런 특징이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 학습을 우리가 이제 즉 머신러닝을 텍스트 마이닝에 사용할 텐데, 기계 학습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패키지가 이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텍스트 마이닝에서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딥러닝. 아까 제가 딥러닝의 발전으로 이 텍스트 마이닝에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분야로서 은닉층을 깊게 쌓은 신경망 구조. 자, 뭐 이 은닉층 이런 말이 지금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금 몰라도 돼요. 딥러닝을 모르는 학생은 이게 무슨 말인지 싶을 건데,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이 은닉층을 길게 하는 것이 딥러닝입니다. 원래는 이제 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이 있었죠. 자, 이것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그냥 인공신경망에는 은닉층의 개수가 작았는데, 이 은닉층의 개수를 아주 많이 가져감으로써 어떤 성과가 더 좋아지는 그런 것을 발견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아주 강점이 있냐면, 뭐 그림을 보고
그 내용을 알아차리는, 즉 사자, 호랑이, 고양이 사진을 많이 탁 이게 보여주고, 야 이건 사자, 이건 호랑이, 이거는 뭐 개야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나중에 새로운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 사진은 뭐 고양이다, 뭐 이런 걸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하려고 하는 자연어 처리에서도 이 딥러닝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음성 처리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자연어 처리를 하려고 딥러닝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번 학기에 공부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초기에는 이 딥러닝의 여러 가지 기법 중에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Long and Short-Term Memory 즉 LSTM, 이 CNN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뭐 이런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상대적으로 단순한 방법들이었어요. 물론 이 자체적으로 뭐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걸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은 좀 기초적인 방법이고, 이게 더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트랜스포머에 기반한 이런 기법들을 많이 쓴다. 벌트와 GPT. 트랜스포머는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런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트랜스포머는 뭐냐? 이미 학습된 모형을 미리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놨다는 거지.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쓴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왜 미리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쓰냐? 우리가 만들면 되지 라고 할 텐데, 사실은 우리가 만들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과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좋은 컴퓨터, 아주 긴 시간 동안을 투자해서 만들어 낸 수학 모형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자는 거지.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이용할 거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뭐 전위 학습, 우리나라 말로는 정의 학습이고 영어로는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불러요. 트랜스퍼 러닝. 그러니까 여기서 수학 모형 만들어 놓은 걸 우리 데이터로 이렇게 전이시켜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딥러닝을 사용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이제 패키지가 뭐 텐서플로우, 그리고 케라스하고 이제 텐서플로우 같이 엮여 있죠. 그다음 뭐 파이토치, 뭐 이런 패키지를 나중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텍스트 마이닝을 해가지고 주로 어디다 쓰냐? 자, 크게 보면 이 6가지의, 현재까지는 6가지의 적용 분야가 있어요. 자, 먼저 문서 분류. 자, 문서 분류는 주어진 문서에 대해 미리 정의된 클래스로 분류하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이 문서가 정치에 대한 문서인지, 스포츠에 대한 문서인지, 아니면 뭐 경제 이슈에 대한 문서인지, 그거를 기계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동시에 활용 범위가 넓다. 아까 우리 기계학습에서 Supervised Learning 중에 분류, Classification이라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문서인 거죠. 그래서 분류하는 작업이 가장 대표적인 과업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문서 생성,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죠. 텍스트 제너레이션이라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를 하나 만들어낸다든지, 컴퓨터가 문학 작품을, 문장을 스스로 만든다, 농담을 생성한다, 이야기 생성한다, 그러니까 문서를 생성하는 거예요. 아직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획기적인 비즈니스의 응용 분야가 개발이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은 지금 발견했고요.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뭐 이것까지 이렇게 뭐 대단한 성능을 발현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바로 어떻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맛은 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 문서를 생성하는지 나중에 보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 문서 요약, summarization 하겠다는 건지, 문서를 주면 핵심적인 내용을, 중요하고 흥미있는 내용을 추출해 주겠다. 이 문서는 예를 들어서 10페이지짜리 문서를 줬는데 한 줄로, 센텐스로 표현해 주는 거죠. 자, 그런 일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의응답, question and answering, 질문 던지고 답변하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요즘 많이 보고 있는 챗봇, 내가 컴퓨터에다 질문을 하면 이 컴퓨터가 답을 어떤 문장으로 나에게 주는 거죠. 질문하고 답하고 뭐 이런 데 사용되는 기법인데, 이게 딥러닝 때문에 이제 이게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딥러닝에서 sequence to sequence, 내가 질문하는 question이 이 sequence죠. 단어의 연속이니까. 그 다음에 answer, 컴퓨터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도 문장으로 주니까 단어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시퀀스 투 시퀀스 문제라고 부르는데 Q&A가 텍스트 마이닝에 요즘 아주 핫하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기계 번역. 요즘 뭐 구글 번역기 이런 거 아주 유행이죠. 그래서 사실은 다이너 처리가 이 기계 번역의 이슈 때문에 확실하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도 좀 그 딥러닝을 이용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하면서 기계 번역에 대한 맛을 좀 볼 텐데요. 자, 한번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역시 한국어를 넣으면 중국어로 답이 나와야 돼. 혹은 한국어로 넣으면 영어로 답이 나와야 된다. 그럼 한국어로 넣는 문장은 시퀀스고요. 단어의 연속인 시퀀스고요. 나중에 답은 영어의 시퀀스 혹은 중국어의 시퀀스가 되니까 이것도 시퀀스도 시퀀스 모델형을 쓰게 되겠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할 때 딥러닝이 특히나 잘 사용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어떤 문장을 단어들의 순서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이슈거든요. 단어의 순서에 따라서 뜻이 좀 달라지니까 순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딥러닝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딥러닝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 카운트 기반의 문서를 분석하는 기법을 쓰면 된다. 자, 그다음 토픽 모델링. 이 토픽 모델링이 아주 또 재미있고 중요한 이슈인데요. 자, 이거는 뭐 딥러닝까지는 할 필요 없고 최근에 딥러닝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카운트 베이스드 메소드를 쓰면 즉 BOW 같은 방법을 쓰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서를 내가 주면 이 문서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스포츠 30%, 경제 20%, 뭐 정치 20%고 이 코퍼스에 그런 토픽들이 존재하고 특히나 요 하나의 문서에는 경제학이 뭐 70%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 뭐 스포츠가 30%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 토픽이라는 것이 즉 그 경제라고 하는 토픽에서 주로 어떤 단어들이 쓰였다. 그래서 그 사용된 단어들을 보고 이 토픽이 스포츠인지 경제인지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픽이 가지고 있는 단어들의 어떤 확률 분포 이런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 공부를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텍스트 마이닝의 기본적인 소개가 이제 끝났는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